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참 기가 막힌 일이 현실됐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뭐 후원장담하던 이재명이 208일분치 석유 비축량 가지고 있다고 불과 한 3주 전에 그렇게 후원장담하더니 2차 최고 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모두 210원씩 인상하는 상황이 됐네요. 이게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꾸기로 했거든요. 예. 최고 상한제를 가격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좀 대폭 올리는 최고 상한 가격을, 그리고 물론 유류세를 좀 낮추기는 했지만은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직접 자가 운전자들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예. 이 지금 어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예. 상당히 크고 특히 최고 상한 가격 상한제가 이 선박 유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게 이번에는 이제 다시 선박 유로에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했어도 지금 한 1.5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건해에 나가는 그 어선 같은 경우는 원래 한 2천만 원 정도 들던 것이 네. 장기간 나가면은 그게 이제 3천만 원이 들게 됐다. 그런 말들도 들리고, 또 등유 같은 것은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 그거 등유 가격도 지금 폭등을 해서 농가도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있어요. 네. 그것은 도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촌, 어촌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계속되면 또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상품권으로 네. 상품권으로 또 현금처럼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방안도 25조 추경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고 우리 경제에 지금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정부가 투명하게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여주기식, 아니면은 국정 홍보하는 식으로 이거를 그냥 전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UAE에서 석유 수백만 배럴 이거 다 보장이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그거는 그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 협정을 맺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재명 정부의 공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국민에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신을 더 증폭시켜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예. 자,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이재명과 정부의 관리 체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죠. 국제 유가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걸 그런 방식으로 사기치는 방식으로 계속 이 최고가격제나 가격 상한제를 국민들을 우롱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속이면 그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환율과 코스피를 잠깐 좀 봤어요. 네. 우리 송권 평론가님 이야기하는 사이에 환율을 보니까 1,512원으로 좀 예.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예. 코스피가 지금 5,259포인트로 지금 뛰고 내려왔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8원 색깔로 시작되자마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면 제 예감에 한 1시간 정도 안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수도 있겠네요. 발동하겠네요. 제가 처음에 개장할 때 보니까는 예. 환율이 1,508원이었는데 지금 12원이면은 벌써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됐고, 코스피도 3%대 급락해서 5,300원 선이었는데 이게 또 더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러면 이게 계속 이 추세로 가면은 또 매도 사이드가 발동이 되고, 특히 이거 주가를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여기서 지금 또 낙폭이 크다고 조금 전에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또 결국은 이 롤러 코스피
이 롤러코스피 장세가 다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수출 같은 데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비상기구를 왜 지금 만드느냐, 경제 비상기구. 예. 아니 그게 다 이거 우려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이 예상이 됐잖아요.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전제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게 장기화될 경우 아니면 짧은 기간에 끝날 경우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어쨌든 충격을 좀 흡수하는 완화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현 정부가 그런 실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물가도 뛰고 이 물가 지금 엄청납니다. 누가 뛰고 있는 것이 물가 뛰고 환율 불안하고 코스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죠. 어쨌든 늦게나마 대책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좀 한두 가지 더 좀 살펴볼게요. 좀 이따 이제 환율이나 코스피 변동 상황도 또 한번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중간에 제가 이제 다른 주제를 하더라도 코스피나 환율의 동향을 중간중간 알려주시면 좀 저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코스피나 환율의 변동, 추이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방송에서 요소수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요소수 사태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지금 요소수 사태 정부는 한 2.8개월분 3개월이 좀 안 되는데 이 정도 비축하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지금 예전에도 요소수 문제 그렇게 방치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대형 사건으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요소수 사태의 지금 상황은 만 예측한다면 어떻게 지금 상황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지금 인식되는 게 없습니다. 예. 없는데 어쨌든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런 파동이 한번 있었다면은 충분히 반면 교사로 삼아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자, 중간에 한번 석유 비축량 문제를 연관해서 환율하고 지금 코스피가 더 지금 아마 폭락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2차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 건 국내 코스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고 뉴욕 증시도 사실 떨어졌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상당히 연관해서 계속 일어날 텐데 외국인 매도세가 아주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 중간중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이제 뒤에서 다시 동향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재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재명 재산 문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를 됐는데 이재명의 현금제 이 자산이 1년 새에 2억 5천만 원이 늘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지난번 있었던 장남 결혼식 축의금 문제가 다시 화제가 떠올랐습니다. 비공개로 사실은 하겠다. 대통령실에서도 비공개 행사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수천 명이 참여를 한 것인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이 2억 5천의 축의금이 수억 원대의 돈이 들어왔다.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취임하고 나서 열흘 만에 결혼식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계좌번호가 공개가 됐어요. SNS에 막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열흘 만에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거기다가 가족들만 모인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대규모 결혼식이 이루어졌고 계좌번호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산 공개를 그 이후에 이제 처음 한 거죠. 처음 하면서 현금이 2억 5천이 늘어났는데 현금 늘어난 이유를 경조사 등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 집안에서 경조사가 있었던 건 저 이동호 씨 결혼식밖에 없거든요. 결혼식에서 이제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그게
전부 다일까?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 2억 5천에 대해서 그 청와대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재명 부부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했던 그런 활동 같은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게 하나 과연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도 결혼식 하면은 2억 5천만 원 정도 뭐 받을까? 그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2억 5천만 원에 다일까? 이거죠. 이게 그 우리 대법원 판례 같은 데 보면은 혼주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 몫이 됩니다. 예. 혼주 몫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자녀에게 주면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예. 그런데 과연 2억 5천만 원, 이 혼주, 그러니까 이재명 부부 앞으로 들어온 걸 전부 다 이쪽으로 가져왔을까? 가져왔을까? 아니면은 상당 부분이 이제 추측입니다. 상당 부분이 이 자녀에게 이동훈 씨에게 갔다면은 증여세를 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김영란법, 예.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공직자들은 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결혼식 축의금 5만 원이 상한선이면은 그러면은 이 만약에 지켰다고 하면은 이것을 지켰다고 하면 박수영 의원 이야기도 그거죠. 5만 원 이하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 법을 만약에 어기지 않고 네. 5만 원 이상 내는 것을 돌려줬다고 하면은 5천 명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5천 개의 봉투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게 저게 어떻게 집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게 그러면은 계좌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계좌로 들어온 돈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현금만 그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좀 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만약에 그 5만 원 이상 낸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은 이것은 뭐 그 실정법 위반이죠. 실정법 위반이면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고발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고발이나 들어가면 이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뭐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의 일반 형사 사건은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는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고발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수사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축의금이 2억 5천이다. 사실은 대통령의 이제 권능이랄까요? 그런 걸 이용한 것인가요? 비공개 행사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2억 5천이 들어왔으면 몇 명이 참가를 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 수사 대상이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이게 좀 은밀한 정치자금 뭐 이럴 가능성 이런 문제도 그러면 실제로 있는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이게 전체 그때 왜냐 하면은 이게 실정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하고 연결이 되고 증여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현금 봉투로 들어온 게 얼마고 아니면 계좌로 들어온 게 얼마고 그리고 혼주의 인연으로 해서 들어온 게 얼마고 이런 것을 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좀 새 정부 이게 그냥 추측입니다. 잘 보이고 싶은데 이거 기회가 어떤 통로가 없어. 통로가 없는데 아들이 결혼을 해. 그런데 그게 계좌번호가 공개가 돼서 네. 그렇다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인 액수 이상의 돈이 갔을 가능성 예. 그런 것도 뭐 다 국민들께서 많은 분이 의심을 하실 거예요. 예. 열흘 만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청와대의 마땅한 해명이 없으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실정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대통령 인세 문제도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지금 확인돼야 될 사항이네요. 이재명이 쓴 책의 인세 수입이 15억 60만 원이었다. 저 책인가요? 예. 인세 수익이 15억이 넘습니다. 15억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통상 인세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저자한테 가격 기준으로 하면 약 8% 정도, 조금 8 내지 10% 정도를 인세를 줍니다. 특별 저자의 경우에는 15% 정도가 줍니다. 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만하다 하는 정도면
대략 15% 정도까지 파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에서 15% 정도니까 많지 않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점에서 35에서 40%를 가져갑니다. 흔히 말하는 교보문고, 뭐 알라딘, 뭐 예스24, 영풍문고 이런 데서 일종의 판매를 해주니까 거기서 35에서 40%를 떼가는 거죠. 그리고 책을 제작하는 비용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출판 인쇄를 하는데, 디자인을 하는데 또 거기에 한 20 몇 % 들어요. 그리고 운송비 뭐 그러니까 저자한테 막 50% 60%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일부 저 태영호 전 의원은 아니 내가 쓴 책인데 왜 인쇄를 한 7, 80% 60%뭐 이렇게 많이 안 주냐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자 15%, 10 내지 15% 정도 기준으로 한다 해도 15,000원짜리 책이라고 한다면 뭐 2만 원인지 15,000원 제가 가격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한 1,500원 정도 한 권당 1,500원 정도 남는 저자한테 인쇄로 간다고 하더라도 15억 6천만 정도면 100만 부를 팔아야 되네요. 100만 부를 제가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A급께서는 이제 그 출판 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네.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책을 몇 권 썼기 때문에 네. 저자 입장에서 보면 저자 입장에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 저자 입장에서 됐습니까? 보면 인쇄가.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만약에 한 내가 15,000원짜리 하면은 한 권 팔면 한 1,000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예. 한 권 팔면 1,000원 정도 주는데 그런데 이제 계약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좀 다르다고 해도 1,000원 주는 걸 뭐 한 2,000원까지는 주지. 그걸 뭐 한 3,000원까지는 못 주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유통 구조가 다 있고 제작 구조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박수영 의원은 이게 10억 6,060만 원이면은 보통 이제 1,000원으로 계산을 한 거는 150만 권을 팔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이 인쇄가 들어왔다고 해도 어쨌든 100만 부 이상은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으면 출판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각 개인에게 100만 부 이상을 팔았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은 이 어떤 대량으로 이것도 조금 전에 어떤 이 초기금이 이 어떤 돈 준다를 통로로 쓰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했듯이 네. 이것도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책을 내서 책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어떤 그쪽에 좀 알려서 내가 이렇게 책 많이 샀다 하고 사실상 그게 어떤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출판사가 또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출판사가 전체 왜 인쇄를 15억 원이나 줬는지 15억 원 준 인쇄의 기준 그리고 뭐 대량 판매했다고 그게 이제 위법은 되지는 않을 수가 있죠. 예. 위법은 되지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그 대량으로 사들인 쪽이 어느 쪽인지 그것도 나중에 진짜 상식선을 뛰어넘는 액수의 금액을 가지고 이 책을 구매를 했다면은 그 부분도 나중에 다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문재인, 문다혜 예. 여기 라인에서도 이 그렇죠. 책을 가지고 상당히 돈벌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 쪽에서는 네. 이게 책 가지고 좀 북콘서트도 막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하잖아요. 조국 씨도 네네. 그렇고. 지금 심지어 1심,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남겨두고 있는 김용 씨도 책 써가지고 전국 북콘서트를 하고 다녀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독자들에게 정말 실독자들에게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편법적으로 좀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을 좀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아리송한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김혜경 씨가 쓴 책도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잖아요. 무슨 요리책. 예. 그거를 누가 일반 독자들이 샀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독자들이 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면은 그 요리책을 그렇게 많이 일반 독자들이 찾아가서 샀을까 그런 의구심은 드는 거죠. 예. 자, 뒤에서 주요 현안들 좀 다시 이제 살펴보기 텐데 우선 그 중에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어제 이제 나와서 그 부동산 문제 좀 잠깐 넘어가 보죠. 2부에서 이제 정원호 540억 관련된 부분도 다룰 텐데 좀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 문제하고 이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간에 보유한 주택이 6채가 있었잖아요. 4채를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마침 지금 떠 있네요. 장동혁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 주택 처분 현황 6채에서 2채로 줄었다. 처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쭉 처분이 4개가 됐고 유지가 2개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떠 있습니다. 박봉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그 2채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거 빼고 실거주 지역하고 자기 지역구 뭐 이렇게 2채를 남겼다고 하는데 매각을 하거나 증여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증여는 노모한테 증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처리한 상황, 이 장면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 그 이재명 뭐 부동산 논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사람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논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특히 그 이재명 본인도 지금 그 뭐 한 30억짜리 아파트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뭐 처분한다고 내놨는데 그것도 좀 아르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 처분하면 나도 처분한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 좌파에서 무슨 뭐 부동산 문제만 나오면은 장동혁 6채 이걸 무슨 프레임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뭐 강남에 집을 뭐 다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럼 장동혁은 6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6채 다 합해도 저게 뭐 10억도 안 돼요. 10억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정치가 너무 이렇게 매몰차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저게 6채 중에서 쭉 보시면은 그 노모가 혼자 거주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팔려고 내놓으니까 보령에 있는 저 단독주택 팔려고 내놓으니까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농가에 있는 땅을. 그러니까는 명의를 이제 그 노모에게 변경을 해준대. 저게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1 그 상속을 받아서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나눠서 5분의 1 가지고 있는 거, 10분의 1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한 채씩 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6채.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은 이거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구로구 아파트 실거주용인데 저 구로구 아파트가 그 4억 8천짜리입니다. 공시지가로 4억 8천짜리고. 4억 8천. 예, 그다음에 그 보령시에 있는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9,800만 원짜리예요. 아, 그럼 한 6억이 좀 안 되네요. 그렇죠. 5억 얼마 정도 되겠네요. 예. 다 이제 남은 거 다 해도 그 정도 이제 금액인데 그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그 차원이라고 보는데 참 한국 정치 매몰차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상황을 보면서. 그대로 저 사진 띄워놔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노모가 거주 중이었던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단독주택을 한 채로 몰아붙여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노모한테 증여하는 방식으로 넘겨야 됐고 배우자 상속분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5분의 1, 하나는 10분의 1 형제들과 이렇게 사실은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돌아가신 부모들로부터 상속받았으니까 그걸 처분하는 게 본래 이 사건만 없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냥 형제들이 부모들이 준 거니까 그 고유한 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형제들 간의 우애 이런 것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5분의 1, 10분의 1 지분 가진 것도 어쨌든 형제들에게 증여를 해야 됐고 뭐 여의도 오피스텔도 좀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사실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이라고 보는데 이 사실은 처분한 것 이에 관한 해석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정치 공세 차원의 어떤 대처인지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를 선제적으로 대처한 건지 주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 프레임 깨기죠. 프레임 깨기. 네, 프레임 깨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부동산 정책에 이제 그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자기들은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두 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주택자들이 몇 사람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또 이 새로 재산 공개되는 과정에서 뭐 김현지 씨도 좀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게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은 다 집 장만해 놓고 젊은 세대들이 집 마련하는데 뭐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느냐.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 비판이 쏟아지니까 뭔가 이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장동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섯 채 이 프레임을 계속 걸고 이걸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마 이 그 부동산 문제가 또 핵심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상황에서.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선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이거 그 정리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예. 앞으로 이제 또 다주택 2개 보유하고 있다고 또 다주택이라고 할 건가요? 예. 4억 얼마짜리 뭐 1억도 안 되는 거 그거 2개를 가지고 다주택이라고 또 뭐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선제적으로 그 프레임을 깨는 여섯 째 프레임을 깨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의 이 주택 정책 부동산 노선은 결과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뭐 폭락시켜서 주택 시장 자본시장 쪽으로 방향을 뭐 크게 세우려는 방향이 뭐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똘똘한 한채 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어디에 50억, 60억, 70억, 80억 이렇게 하는 똘똘한 한 채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주택자 공직자들은 주택정책에 회의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럼 네. 똘똘한 한 채 강남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들어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30억짜리 가지고 하나 있으면 돼. 30억짜리 하나 있으면 되고 네. 저 장동혁 저 대표처럼 다 합해도 뭐 10억도 안 되는 이거 여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죠. 아마 그 저 두 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국무위원이나 이렇게 됐다면 못 들어오는 거네요. 두 채 가지고 있으니까는. 네. 그 3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은 딱 거기 앉아서 회의 주재하고 네. 그다음에 저 두 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이나 이런 사람은 회의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부동산 회의하다가도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것도 확인해야 해야 되겠네요. 되죠. 왜냐하면 매매가 있었는지. 사실은 회의뿐만 아니라 이 주택 관련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청와대 내에서도 이 국토교통부 비서관도 있을 거고요. 예. 국토교통부 안에나 또는 유관 부처나 공공기관의 하급 직원 또는 중간급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겠죠.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4급, 5급, 뭐 6급 이런 것 중에도 그 사람들이 주택 정책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네. 다주택자들 다 좀 빼야 되나요 지금? 이제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회의하다가 그러면 당신 좀 주체 있어 그러면 회의 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부 다 확인하고 이제 계속? 아니 이제 그러면은 그 확인을 했어도 네. 중간에 또 매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그 아니면 이것을 뭐 신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당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사면은 이거 신고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신고하면은 다른 데로 이제 그 보직이 옮겨질 거잖아요. 네. 옮겨질 거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본인의 마음대로 이거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가면은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냥 저거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식 그 이재명 스타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어제 좀 핵심적으로 나와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 코스피는 5,227로 또 더 떨어졌네요. 환율은 1,511원, 12원. 1,515원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좀 변동이 1,511, 12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한번 중간을 쭉 보겠습니다. 벌써 코스피는 4.27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5%포인트가 폭락을 하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겠죠. 1시간 내에 그게 이루어지는지 상황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란 지도부의 암살 명단이 공개됐다. 데스노트 공개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제목. 예, 그 띄워주시죠. 내용에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저걸로만 보면 이제 이란 관리 2명 제거하려다가 잠깐 멈췄다. 일시적으로 제거 명단에서 사실 암살이죠.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명의 사람이 거명이 됐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과 아그라치 외무장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4, 5일간 시간을 줄게.
이런 겁니다. 지금 띄어 있는 인물은 외무장관이고 혹시 갈리바프 사진도 있으면 중간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트럼프의 책 중에서 거래의 기술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래의 기술. 거래의 기술. 예, 이게 지금 밀당하는 그 상황 같은데 어쨌든 암살 대상자 명단을 공포를 한다는 것도 참 저희들에서는 경외스럽죠. 어떻게 그렇게 그 명단을 공포를 하면은 그 대상자들이 전부 다 피해버리고 잠적을 해버릴 텐데 그거를 당당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들은 내 그 손아귀에 있어 뭐그 삼장법사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 삼장법사 손아귀에 들어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내 손아귀에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션 제스처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또 두 사람을 쏙 뺐잖아요. 빼서 이렇게 유해를 그 며칠 동안 이 암살 대상자 명단에서 뺐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을 향해서 이란 발전소를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예. 유예 기간을 계속 주고 있죠. 오늘 다시 또 열을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저 두 사람을 뺐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 같은 경우는 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협상을 대상자니까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그 위협을 좀 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저 아라거치 외무부 장관은 최근에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우방국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 두 사람은 일단 그 좀 제외를 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지 않았나,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미국의 조치와 별도로 이게 이란에서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 관련된 지금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포인트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갈리바프와 아그라치가 뭐 지금 암살 대상에서 뭐 시간 제한을 하긴 했지만 암살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게 알려지면서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특히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미국과 내통하는 변절자냐 이런 의심들을 하기 시작했다. 또는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갈리바프는 특히나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설립 당시부터 참여했던 이 장군 출신이죠. 실권자 이 이란 혁명수비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저 미국의 암살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게 이란의 내부의 심각한 분열 이걸 사실은 미국이 노린 점도 있을까요? 심리전도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암살 대상자 명단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을 콕 찍어서 배제를 했다. 네. 그거 하면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암살 대상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뺐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이렇게 뭐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왜 빠졌는가? 아마 미국과 어떤 그 거래를 하기 위한 통로로 이제 지목이 됐다고 하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도의 심리전도 아마 곁들여졌다고 뭐 전문가들은 보고 있던데 가령 뭐 지금 미국이 처음에 이란을 공격을 할 때는 이란 안에서 이 내부 봉기가 일어날 것을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부 봉기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심리전으로 다른 쪽으로 좀 전술을 바꾸는 그런 차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문제 좀 짧게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우디하고 UAE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이란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우디 왕세자 빈셀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계속하자, 지상전도 좀 하자, 직접 병력을 투입해라. 뭐 이제 이런 요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집중적으로 어제 그제 이제 그런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추가적인 소식입니다. 사우디 포함해서 중동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반격을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지금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이 6개국 무슨 얘기를 했냐? 국가는 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적으로 집단으로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국제법으로 보장된다. 주권, 안보,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처를 하겠다. 대책을 실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중에는 그동안은 주로 이제 미국, 이스라엘
차원에서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좀 바뀌는 건가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뭐 중동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때 이란이 전쟁 초기에 네.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잖아요. 네.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정유 시설 같은 것을 또 폭발을 했어요, 이란이. 그러면은 그 다른 아랍 국가들은 왜 거기서 그냥 당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그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쪽에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일단 자체적으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란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 외에 이제 그 피해를 봤던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되면은 좀 새로운 그 전쟁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은 가급적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있고 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본인은 어떤 정치적 입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이제 그 강경하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란하고 서로 휴전 협상을 해오고 지금 뭐 주말이라도 뭐 휴전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새로 주변에 그 아랍 국가들이 참전을 시작을 했다면은 그 아랍 국가들의 그 견해도 물시할 수도 없는 건데 아마 지금 양쪽에서 미국이 한 10가지 정도 이제 요구 조건을 그 휴전의 대가로 휴전 조건으로 요구 조건을 이란에 제시하고 이란이 거기를 받아서 5개 정도 또 조건을 걸고 이렇게 협상이 막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보상금 문제도 막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당한 다른 아랍 국가들도 거기에 본인들도 참여를 하기 위한 제한적인 참전일 수도 있다. 그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전쟁의 뭐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6개국이 지금 대이란 어떤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한 상황이다. 빈살만 왕세자는 아예 전쟁을 계속하자고 이란의 정권 교체도 요구하는 상황까지 목표를 삼았다.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판인데 그냥 방어적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동 재편에 상당히 이번 기회에 이란을 아예 이란 체제를 또는 정권을 붕괴시켜서 새로운 재편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중동 산유국의 주요한 국가에서 에너지 이제 관련된 야욕도 뭐 있고 또 중동 재편에 사우디와 이란 체계가 아니라 사우디가 이제 이끌어가는 중동 재편에 요구도 있을 텐데 6개국이 나서면 미국이 이후에 이란 전쟁 전 진행 과정이나 사후에 일종의 유럽판 유럽에 있는 나토와 같이 중동판 나토 이런 것이 만들어질 가능성 장기적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제가 이제 중동판 나토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제가 이거를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군요. 계속 이제 중동판 나토 이야기가 2000년대부터 나왔고 네. 1970년대에 보니까는 그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이집트하고 시리아, 요르단이 연합군을 편성을 한 것이 이제 시발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2000년도에도 계속 중동판 나토 그러니까는
그 어떤 동맹을 이제 맺는 군사 동맹이죠. 네. 군사 동맹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특히 작년에도 그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를 공격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또 중동 국가들이 모여서 중동판 나토를 만들자, 연합군을 만들자고 해서 그때는 이집트가 그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주도를 해서 아랍 통합군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또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하면서 이 사령관은 그럼 이집트에서 맞고 부사령관은 사우디에서 맞는다. 이까지 진전이 갔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별로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그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고 실제로 이란에 의해서 중동 국가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미군하고 이스라엘하고 별개로 우리도 하나의 연합 방위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논리가 지금 다시 불을 붙기 시작했다는 그런 그 분석이 있습니다. 예. 예, 환율과 코스피는 계속 5,2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네요. 환율은 1,510원, 뭐 10.9원인가요? 예, 정도인데. 실제로 현실 환율이 되면 저 정도 환율이면 1,510원이면 실제 환전, 공항 환전으로 가면 1,580원, 거의 그렇죠. 1,200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이게 그 실제로 1,500선이 우리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예.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제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바로 며칠 전, 그 3, 4일 전만 해도 1,500이 설마 무너질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는데 한 번 이게 딱 무너지고 나니까는 계속 1,500이 이제 안착이 돼 버렸잖아요. 네네. 1,500원대가 안착이 돼 버리는 느낌인데 이게 그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좀 환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 이것보다는 좀 그 전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나더라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배마다 뭐 30억 통행료를 받는다 이런 말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이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유가가 국제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경제가 지금 비상 상황인데 네. 비상기구를 굉장히 이제 뒤늦게 출범시키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예. 자, 국내 현안, 특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 가격제, 그로부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무너지는 이재명 스스로가 어찌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국제적 상황상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불과 한 2, 3주 전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석유 비추분까지 이야기하던 정부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그렇지만 사실은 내부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황, 지지율과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지지율은 향후에 차근차근 쌓여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변곡점이 생기게 되니까요. 예, 그 장면 좀 살펴봤습니다. 일부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환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